때는 조선시대 한강의 물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돌던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선준, 아내의 이름은 서하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지고 빛났습니다. 특히 아내인 서하는 옥처럼 흰 피부에 가을 호수처럼 맑은 눈을 가진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지요. 부인,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우리도 이제 고생은 끝이요. 서방님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무리는 마셔요. 함께 일한다는 박진사라는 분이 어쩐지 마음에 걸립니다. 허허, 걱정 마시오. 이 일대에서 그만한 물자를 댈 수 있는 사람은 박진사님뿐이니 좋은 기회이지 않소.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매사 조심하리다. 선준과 동업하기로 한 이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 박진사였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더욱이 남편이 없을 때면 끈적한 눈으로 서하를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 서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괜한 오해로 큰일을 그르칠까 두려워 남편에게 차마 말은 못했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훗날 집안의 크나큰 불행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박진사가 물건을 대고 선준이 짐꾼들을 이끌어 도성 창고까지 나르면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약조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컸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서하를 제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의논할 일이 있다며 선준을 강가로 불러낸 그는 기다렸다는 듯 뒤에서 몽둥이로 선준의 머리를 내리치고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선준의 장례식 날 서하가 남편의 관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있을 때 박진사가 나타나 더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선준 아오. 나와 약주를 하고 기분이 좋았으면 곧장 집으로 갈 것이지. 어쩌자고 강가에는 갔단 말인가. 아이고, 아이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겉으로는 애통한 척하며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지요. 그러고는 슬픔에 빠진 서하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수시로 그녀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리 자주 드나드십니까? 고인은 내게 친동생과도 같은 사람이었소. 그런 사람의 부인이 혼자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그 성의는 알겠으나 이제 그만 오십시오. 서하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자 박진사는 애가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서하의 꿈에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남편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 박진사를 조심하시오. 나를 이리 만든 것은 바로 그 자요. 서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그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진사의 직이라는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속마음, 증거가 없다. 성급히 덤벼선 안 돼. 그자가 나를 완전히 믿게 만들면 언젠가는 제 입으로 실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 마음먹은 서하는 박진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찾아온 박진사를 서하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진사님, 오셨습니까? 날이 차가운데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이시는구려. 마침 밥을 지어두었으니 한술 뜨고 가시지요. 박진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이런 대접을 다 받다니 오늘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어쩐 일로 저를 방 안에까지 들이시고 밥까지 주시는 겁니까?
그동안 여러모로 신세를 졌으니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을 다잡아야지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박진사의 구애에 서한은 못 이기는 척 마음을 여는 듯 행동했고 마침내 그의 청을 받아들여 강 건너 박진사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 댁의 늙은 머슴 돌쇠가 서하를 모시러 왔고 두 사람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떨떠름한 얼굴로 돌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결국 박진사 댁 안사람으로 가는 게요. 그렇다네. 에이고, 저리 고운 분이 욕심 많고 음흉한 인간하고 어찌 살려고 저러나. 쉬, 마님이 듣겠네. 들으면 어떤가? 살다 보면 다 알게 될 것을. 차라리 미리 아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박진사는 남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여쁜 부인을 얻었다는 기쁨에 겨워 서하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서하가 찬모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일하는 사람이 아주머니와 저 어르신 둘뿐이요? 그렇구먼요. 여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이요. 밥은 쥐똥만큼 주면서 일은 소처럼 시키는데 누가 오것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찌 여기서 계속 일하고 계시오? 아휴, 품삯을 밀려갖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죠. 제가 여서 일한 지 7년인데 받은 품삯은 기껏해야 한 해치나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럼 저 어르신도 사정이 같은 거요? 그럼요. 저 양반은 나보다 더 해요. 20해 넘게 일했는데 밀린 품삯이 하도 많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저리 늙어버린 거죠.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네. 그러던 중 찬모가 병이 들어 며칠째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박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참에 잘 됐소. 병들어서 쓸모도 없으니 내보내야겠소. 몸져놓은 사람에게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어 못하겠소. 식량만 축낼 텐데. 그러면 밀린 품삯은 주고 내보내셔야지요. 7년치를 어찌 다 준단 말이오.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조금씩 주면 되지. 안 오면 그만이고. 서하는 기가 막혔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일이 알뜰하시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서하는 박진사보다 더 야박하게 찬모를 내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돌쇠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속마음, 유유상종이라더니 어찌 저리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을꼬. 며칠 뒤 돌쇠는 쫓겨난 찬모가 걱정되어 그녀가 머무는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찬모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어 의아했습니다. 아니, 며칠 새 혈색이 아주 좋아졌구먼. 마님께서 주신 약재가 효험이 좋더라고요. 뭐? 마님이 약재를 주고 가셨다고. 예, 다음날 몰래 찾아와서 약재랑 쌀까지 안겨주고 가셨지요. 팔아서 쓰라고 은비녀까지 주셨다니깐요. 그 말을 들은 돌쇠는 서하에 대해 품었던 나쁜 생각을 거두고 그날 이후 조용히 그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돌쇠의 귀에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우물가에 서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머리 위로 끼얹고 또 끼얹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도록 자신에게 물을 붓고 있었던 겁니다. 박진사와 억지로 잠자리를 한 날이면 서하는 이렇듯 우물가에 나와 찬물을 끼얹으며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어내고 스스로의 분을 사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돌쇠의 눈에 그녀가 그저 한없이 안쓰럽게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서하는 그 어느 때보다 곱게 단장하고 박진사를 맞았습니다. 술상을 차려와 그의 입에 술과 안주를 넣어주었지요. 서방님은 참으로 남다르신 분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일이끼니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다 서방님의 해안 덕분 아니겠습니까? 서하가 계속해서 술을 따르고 아첨을 하자
거나하게 취한 박진사는 우쭐해져서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오. 이 잔머리 하나로 갖고 싶은 것은 죄다 손에 넣은 사람이요. 그 멍청한 놈이랑 동업한 것도 사실은 한 푼 안 주고 몽땅 삼킬 생각이었지. 그런데 임자를 보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꼭 내 것을 도둑 맞은 것처럼 속이 뒤집히더란 말이오. 그놈이 사라져야 임자를 내 곁에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강가로 끌고 가서는 뒤에서 몽둥이로 그냥 팍! 그리고는 물에 던져버렸지. 크아! 그 말을 끝으로 박진사는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서화는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가 잘 갈아놓은 칼을 손에 쥐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마님, 제발 참으십시오.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비키시오. 저 짐승을 살려둘 순 없소. 구태여 마님 손에 피를 묻히시렵니까?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고 때가 되면 하늘이 그에 걸맞은 벌을 내릴 것입니다. 돌쇠의 말을 들은 서화는 힘이 쭉 빠져 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박진사에게 가서 밀린 품삯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리, 이제 그만 20해치 밀린 품삯을 정산해 주시지요. 저도 이제 늙어서 더는 일을 못하겠습니다요. 이 사람아, 갑자기 달라니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나. 닷새만 말미를 주게. 그러나 약속을 지킬 박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금송아지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돌쇠가 품삯을 독촉하더니 주인의 물건까지 훔쳤다며 관아에 고발해버렸지요. 돌쇠는 꼼짝없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가 외출한 틈을 타서 하는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병풍 뒤에 숨겨진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꾸러미와 함께 번쩍이는 금송아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박진사의 안사람 되옵니다. 박간양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박진사의 안사람이 여긴 어인일인꼬. 머슴이 훔쳐간 줄 알았던 금송아지를 장롱 안에서 찾았다고 하십니다. 박간양반께서 금송아지를 잃은 충격으로 몸져 누우셔서 대신 저더러 이것을 보여드리고 머슴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서화가 금송아지를 내보이자 사또는 곧 돌쇠를 풀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돌쇠에게 서화가 금송아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20해치 품삯이라 생각하시고 어서 이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도망가셔요. 어찌 저 하나 살리자고 이리 무서운 일을 하셨습니까? 나리가 알게 되면 마님께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님께서는 참모의 움막에 가 계십시오.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돌쇠는 곧장 뱃사공을 찾아가 모든 일을 전하고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해가 기울 무렵 집에 돌아온 박진사는 쥐죽은 듯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부인, 어디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풍 뒤 상자를 열어본 박진사는 금송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화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짐작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길목에서 마주친 참모에게 다짜고짜 다그쳤습니다. 이보게, 우리 집부인 못 봤는가? 마님이요. 좀 전에 저기 나루터 쪽으로 웬 보따리를 들고 급히 가시던데요. 그 말을 들은 박진사는 눈이 뒤집혀 불이 나게 나루터로 달려갔습니다. 나루터에는 주인이 없는 작은 배 한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배는 돌쇠와 뱃사공이 미리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그 배를 풀어 물에 띄우고는 정신없이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무렵
배 밑바닥에서 스르르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박진사는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은 뒤 강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잠히 흐를 뿐이었습니다. 갈대밭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화와 돌쇠, 찬모, 그리고 뱃사공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 박진사의 재산은 자연히 서화의 몫이 되었습니다. 서화는 그 재산을 돌쇠와 찬모, 뱃사공과 똑같이 나누어 가진 뒤 각자 먼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탐욕이란 끝이 없어 남의 것마저 제 몫인 줄 알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촘촘하여 결국 지은 죄는 반드시 돌려받게 되는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이치